1715년 9월 1일 프랑스의 거대한 별이 졌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외치며 유럽을 호령했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사망한 것이죠. 그가 남겨놓은 유산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유럽 최강의 육군, 신성 불가침의 왕권, 그리고 권력의 결정체인 베르사유 궁전까지. 하지만 신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완벽한 제국을 물려받은 것은 노련한 정치가가 아니라 고작 5살배기 증손자 루이 15세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어린 왕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사랑받는 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며 그가 증조 할아버지를 뛰어넘는 성군이 되길 기도했죠.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상황을 꿰뚫어보고 경고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은 남들보다 더 거대한 존재로 보이는 데 있다. 위대한 선왕의 그늘 속에 숨어버리면 결코 자신만의 존재감을 만들 수 없다. 이 말은 루이 15세의 인생을 관통하는 저주가 됩니다. 성인이 된 루이 15세에게 프랑스는 너무나도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전쟁? 할아버지가 다 이겨놨습니다. 반란? 귀족들은 이미 왕의 애완동물처럼 길들여져 있었죠. 돈? 물론 빚은 있었지만 당장 펑펑 쓰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결핍과 피로라고 하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세상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루이 15세에게 노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가장 무서운 적은 이웃나라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루함, 지독한 권태였습니다. 왕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때우지가 그의 유일한 고민이었죠. 국무회의 시간은 지옥처럼 지루했고 대신 숲속에서 사슴을 쫓을 때만 눈이 반짝였습니다. 초기에는 앙드레 에르큘 드 플렐리 추기경 같은 유능한 재상이 나라를 대신 다스려줬기에 망정이지 왕은 사실상 국정 파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냥만으로는 이 거대한 지루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권태에 찌든 왕은 더 자극적인 것, 더 말초적인 쾌락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그 유명한 퐁파두르 부인입니다. 퐁파두르 부인은 그냥 미녀가 아니었습니다. 평민 출신 부르주아 계급이었던 그녀는 머리가 비상하고 야망이 넘치는 여인이었죠. 그녀는 권태에 빠진 왕을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정치를 귀찮아한다면 본인이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침실을 넘어 집무실까지 장악했습니다. 장관을 임명하고 외교 문서를 검토하고 볼테르 같은 계몽사상가를 후원하며 사실상 비공식 총리 역할을 수행했죠. 당시 프랑스 귀족들은 왕을 만나려면 왕의 집무실이 아니라 퐁파두르 부인의 화장대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건축, 예술, 도자기 공장 설립까지 관여하며 프랑스 문화를 꽃피웠지만 동시에 막대한 국고를 낭비한다는 비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퐁파두르 부인이 있을 때가 그나마 프랑스 왕실의 마지막 품격이 유지되던 시기였습니다. 나이가 든 루이 15세의 타락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 같았습니다. 퐁파두르 부인마저 병들어 왕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자 왕은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인근에 사슴정원이라는 비밀 저택을 만듭니다. 이름은 아름답지만 그 실체는 끔찍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예쁜 어린 소녀들을 납치하다시피 데려와 가둬두고 왕 전용 매음굴로 사용한 것이죠. 왕은 비밀 통로를 통해 밤마다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왕이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파리 시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왕을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1764년 퐁파두르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왕의 옆자리는 더 최악의 인물로 채워집니다. 바로 디바리 부인입니다. 그녀는 귀족도 부르주아도 아닌 매춘부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왕은 일개 빵집 딸이자 매춘부였던 그녀를 공식 정부로 선포합니다. 베르사유의 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왕실의 권위가 시궁창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루이 15세는 사랑에 눈이 멀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최고의 외교관이자 충신이었던 수아젤 장관을 해고한 사건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해고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국정 운영 실패가 아니라 내 애인디 바리 부인에게 깍듯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충신들은 쫓겨나고 그 자리는 왕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꾼, 사기꾼, 점성술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베르사유는 정치를 논하는 곳이 아니라 누가 더 왕을 즐겁게 하느냐를 경쟁하는 거대한 도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잦은 전쟁 패배로 영토는 줄어들고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으며 백성들은 빵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왕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오늘 밤의 파티와 내일의 사냥뿐이었습니다. 루이 15세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발밑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역사에 남을 아주 무책임하고도 섬뜩한 명언을 남깁니다. 나 죽은 다음에 나라가 망하든 홍수가 쓸어가든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을요. 그는 정말로 자신의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 쾌락이 유지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1774년 59년의 긴 통치 끝에 루이 15세는 천연두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리 시민들은 드디어 그 인간이 죽었다며 축제를 벌였죠. 왕의 시신은 냄새가 너무 심해 소금물에 절여져 밀봉되었고 밤중에 몰래 대충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태양왕의 후계자다운 화려한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부채와 분노의 유산을 물려받은 건 착하지만 너무나도 유약했던 손자 루이 16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언한 홍수는 정말로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의 홍수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이름의 피해 홍수였습니다. 루이 15세가 권태를 이기지 못해 쾌락으로 탕진해버린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손자 루이 16세의 목을 자르는 단두대의 칼날이 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선왕의 그늘에서 길을 잃고 쾌락만을 쫓았던 대가는 왕조의 파멸이라는 가장 비싼 이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